여러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요청하고 지시해서 원하는 답을 얻고 있지 않나요? 같은 내용이라도 검색 사이트에 검색하는 것과 대규모 언어 모델에 질문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이 사람의 지시와 질문을 이해하고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람이 선호하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법을 따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떻게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도록 학습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람이 더 선호하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답하도록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어 모델은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풀이나 코드 작성 또는 의료나 법률 등 전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더 생각이 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습하는 과정에서 쌓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향상된 능력을 갖고 어떻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도록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기존 언어 모델이 커졌을 때,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되었을 때 새롭게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발 능력입니다. 언어 모델이 어느 정도 이상 크고 복잡해졌을 때, 즉 학습되는 모델 안에 파라미터, W들이 엄청 많아졌을 때 우리가 학습시키지 않은 그런 새로운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창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마다 모델을 따로 학습시켜야 됐습니다. 번역 모델은 사전 학습된 그런 모델을 가져와서 번역하도록 학습시키고, 요약 모델도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요약하도록 학습시키고, 그런데 모델이 점점 커지고 하면서 사전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질문만 던져도 여러 작업을 잘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분석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나는 이 영화가 재미없어, 그 다음에 이건 부정, 이렇게 예시를 주고, 나는 이 영화가 좋아, 그때 감정, 이런 식으로 감정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학습시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은 긍정이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갑자기 생기는 능력을 창발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자들이 이러한 창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창발 능력을 갖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도록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언어 모델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명령을 이해하고 사용자 의도에 맞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언어 모델은 앞으로 살펴볼 추가 학습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다음 단어를 맞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로샷 학습과 퓨샷 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 미세 조정. 세 번째,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면 사람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제로샷과 퓨샷 학습을 간단히 살펴보면 모델이 사전 학습된 지식만으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예시를 몇 개 보고 패턴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어 미세 조정은 번역해줘, 뭐뭐 해줘 와 같이 사람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명령과 그 다음에 응답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영어로 줄여서는 RLHF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모델이 사람이 답변한 것을 보고 사람이 이게 더 좋다, 이건 별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을 보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이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답변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로샷 학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로샷의 샷이라는 것은 샷, 총을 한번 쏘면 원샷, 그 다음에 두 번 쏘면 투샷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제로샷은 아무것도 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제로샷 학습은 샘플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델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에게 특정 유형의 문제를 처음 보여주었는데도 사전 배운 언어 지식, 사전 학습 과정을 이용해서 거기서 얻은 지식을 이용해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질문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라고 하면 한 번도 학습되지 않았는데, 추가 학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서울이라고 답을 잘합니다. 이것은 모델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수많은 문장을 읽으면서 거기 안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퓨샷 학습입니다. 여기서 퓨는 약간이라는 뜻이죠. 총을 몇 번 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몇 개의 예시만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작업의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한 2개, 3개 정도 예시를 보여주면 거기 안에서의 규칙을 파악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헬로는 한국어로 안녕이야. 영어로 땡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야. 이렇게 예시를 몇 개 주면 새로운 문장을 주었을 때 이것은 한국어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규칙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로샷과 퓨샷 능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우리는 생성형 AI, 즉 예를 들어 GPT를 쓸 때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채팅창 같은 곳에 무엇을 많이 쓸까요? 네, 질문이나 지시를 보통 많이 합니다. 자, 프롬프트라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 즉 예를 들어 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에 하는 질문이나 지시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작업을 시키려면
데이터를 작업에 맞게 모으고 그 다음에 새로 학습시켜야 됐는데 이제는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 프롬프트, 즉 질문이나 지시만 잘 설계해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죠. 예전부터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생성형 AI, 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실제로 질문을 잘해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해서 좋은 대답을 얻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좋은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모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원하는 답을 얻는 기법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생성하겠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코드 짜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썼을 뿐인데 코드의 품질이 향상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냥 고양이 이미지 생성해줘 보다 보시는 것처럼 영화적인 조명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4K 이미지로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전문가가 촬영한 것처럼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하면 훨씬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프롬프트를 잘 써서 원하는 답변을 얻는 새로운 방법은 생각의 사슬이라는 방법입니다. 생각의 사슬은 예를 들어 엄청 어려운 문제, 한 번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시속 60km 달리는데 기차가 뒤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그 둘이 언제 만나냐? 이런 것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아무리 프롬프트를 잘 조정해도 바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도 여러 단계로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모델도 단계적으로 생각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COT, 생각의 사슬입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질문 뒤에 한 단계씩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썼더니 모델은 정답을 바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조건을 정리하고 중간 단계에 필요한 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을 찾는, 그러면서 정답을 잘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 사람이 16개의 공을 던지고 있는데 절반은 골프공, 그 다음에 골프공의 절반은 파란색이다. 그럼 파란색은 몇 개인가? 그냥 바로 답을 찾으라 그러면 답을 못 찾았는데 레스팅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단계씩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라고 하니까 하나씩 이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전체 공은 16개인데 그중 절반이 골프공이고 그중 절반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골프공은 4개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잘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질문을 어떻게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연구자들이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질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존 언어 모델, 학습된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언어를 잘 생성하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의 지시와 의도를 이해해서 도와주는 능력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GPT를 많이 쓸 때 뭐뭐 해줘 이렇게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그 지시를 잘 따르도록
모델을 학습시키자 라고 해서 나온 방법이 명령어 미세조정 방법입니다. 사전 학습된 그 모델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추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영어 문장 헬로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령어와 답변의 관계를 학습해서 이제 사람의 명령어를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그런 명령어, 이런 모든 명령어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의적인 시를 써줘, 소설을 써줘 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사람이 직접 만든 그런 문장들도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이렇게 명령어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정답셋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라고 하고 이러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LHF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출력을 사람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조정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먼저 모델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 후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각각의 답변에 대해서 이건 좋아, 이건 별로야 이렇게 긍정, 부정을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계속 만들도록 모델이 강화됩니다. 자, 그럼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방법이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 모델을 만드는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보상 모델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자, 보상이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사람이 보기에 이 답변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흉내내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이 답변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예측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듭니다.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럼 보상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람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명확하게 점수로 쓰라고 하면 점수를 매기가 힘들죠. 그래서 문장 2개를 이렇게 사람에게 주고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더 좋은지를 수집합니다. 즉, GPT가 하나의 질문에 대해 2개의 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느 답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이게 더 좋아 라고 답한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상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보상 모델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문장에 대해서도 두 문장이 있을 때, 두 답변이 있을 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사람이 좋아할 거야 라고 예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상 모델을 통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보상 모델이 두 문장 중에 뭐가 더 좋을 것이야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GPT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고 그 답변은 사람 대신 보상 모델이 이건 좋은 답변이야, 이건 좋지 않은 답변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반영해서 GPT가 점점 더 높은 보상을 얻도록, 즉 더 사람이 선호하는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되면서 학습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답변만 이렇게 잘 내놓게 됩니다. 자, 추가로 사람이 좋아 보이는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직접 선호도 최적화 방법입니다. RLHF, 즉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방법은 보상 모델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보상 모델을 사용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했죠. 직접 선호도 최적화 방법은 이것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서 수집된 사람이 뭐가 더 좋아, 뭐는 좋지 않아 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직접 이용해서 보상 모델 없이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학습된 모델은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답변을 잘 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는 언어 모델이 사람의 지시를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과 생각의 사슬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모델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프롬프트 설계만으로도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각의 사슬은 레스싱크 스텝 바이 스텝과 같이 추론 과정 자체를 유도하는 기법으로 복잡한 계산이나 논리 문제에서 중간 리즈닝을 통해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명령어 미세 조정과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명령어 미세 조정은 사람의 지시와 좋은 답변을 쌍으로 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시 기반 작업을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의도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은 사람이 두 답변 중 더 나은 것을 선택하여 선호도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으로 보상 모델을 통해 사람이 좋아하는 답변 스타일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